자, 그럼 강의 계속 이어나가서 두 번째 부분 키워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주제니까. 자, 토의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교육 과정 분야에서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과 관해서는 교사가 영교육 과정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육 내용 조직에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시키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중액 교육 과정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어디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다?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는 영교육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는 이 토의식에 알맞는 중액 교육 과정으로 교육 내용을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비교사가 말한 영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한 가지, 즉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이거 쓰고, 두 번째 비교사가 말하는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은 중액 교육 과정입니다.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 서술해라. 근데 그냥 만약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중액 교육 과정의 장점 단점을 써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중액 교육 과정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연결시켜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중액교육과정 장단점 쓰라 이렇게 했으면 잘 쉽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액교육과정과 토의식 수업이 가지는 거 연관시켜서 중액교육과정이 가지는 장점을 쓰고 단점을 써야 된다.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영교육과정의 시사점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교육과정의 정의를 끌어들고 와서 결국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빠진 내용은 없는지, 즉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우리가 뭐 빠진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영교육과정이잖아요. 맞죠? 영교육과정의 정의 자체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한 교육과정이 영교육과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 그 정의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과정을 한 번 더 점검해 준다는 측면에서 결국 빠진 부분을 더 보완해 주기 때문에 질 좋은 교육과정을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중액교육과정의 장점은 뭘로 적냐면, 중액교육과정이 결국 중심부에 어떤 내용을 두고 주변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두어서 한 곳으로 통합하는 통합교육과정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주변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한다? 통합하는 겁니다. 결국. 즉 중심이 있는 통합교육과정이 바로 중핵교육과정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해되시죠? 근데 이 중핵교육과정을 사용하면 토의식에서 뭐가 좋냐? 이런 게 있겠죠. 딱 떠올린 게 뭐냐면, 이게 문제, 어떤 예를 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뭐 개인주의 사고방식을 사회에 만연한 문제, 예를 들면 서로가 너무 서로를 배려하지 않은 공동체 정신이 부족한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액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교과 관련돼서 뭐 사회, 역사 측면, 옛날에는 어땠는데 뭐 역사 자료도 끌고 들어올 수 있고, 근현대사를 통해서 뭐 현대사는 어떤지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심리,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왜 사람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 쭉 끌어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중액 교육 과정을 설정하면 이 각각의 주변부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게 역할을 분배시킬 수 있어요. 분배.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그려드리면, 이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결국 통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중액 교육 과정. 이해되시죠? 이 중간으로 통합시키는 게 목적인데,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주의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 지식들,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학 지식들, 여기서에 대해서는 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우리가 교과를 이제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A 학습자가, 이거는 B 학습자가, 이건 C, 이건 D 학습자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육과정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와가지고 토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개인주의의 성향을, 개인주의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을 각자 자료 조사를 해온 걸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액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자체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장점 측면에서 적어주시면 돼요. 즉 중액 교육과정의 어떤 정의와 일반적인 그 모습을 바탕으로 이게 토의식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점은 뭘로 서술해 주시면 되냐면, 단점은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토의식을 진행해서 그 A와 B와 C와 D와 E가 결국 자기들이 모은 자료들을 조사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단점이 뭐겠어요?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힘들겠죠. 이해되죠? 즉 A는 이 전체 교과에 대해서 일부분만 가져올 거고, 맞죠? 사회 부분에 대해서, B라고 하는 것도 역사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 C도 심리학에 대해서 한 부분, 일부분씩만 들고 와서 서로 토의식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지식이 체계적으로 습득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중액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토의식과 연관시킬까, 장점을 그 부분에서 봤고요. 단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이렇게 서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중액 교육 과정의 시사점, 영교육 과정의 시사점, 중액 교육 과정의 명칭과 장단점.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뭐다? 교사는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고, 조직 방법,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는 중액 교육 과정을 조직해서 토의식과 잘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해되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 도구도 달라져야 한다. 수업 방법 측면에서는 학생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착 수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자, 봅시다. 여러분, 토의식 수업을 만들려면, 즉 수업도 다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강의식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수업 방법도 정착 수업을 활용한 토의식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학습 도구도 달라져야 된다. 학습 도구는 뭘 하겠다? 위키, 즉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도구를 써서 이 토의식 수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내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토의식 수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착 수업을 활용한 토의식 수업을 하고, 또 위키를 활용한 토의식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학습 도구 측면에서는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 추가 편집하는 위키를 이용할 수 있다. 위키디피아. 그리고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를 쓰고,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착 수업은 반드시 통합 교과적 접근의 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 개 서술할 거고요. 두 번째는 비디오 디스크 사용의 원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정착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정착 수업은 상황 학습 이론을 컴퓨터 매체로 현실화시키는 게 바로 정착 수업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굳이 정착 수업이 컴퓨터 매체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황학습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상황학습 이론은 아이들이 그 실제 자기네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어떤 기능들이 상황에 맞게 구성되는 어떤 능력을 획득하는 게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상황학습 이론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100%다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뭐 물에 빠져서 뭐 물에 빠졌다 칩시다. 물에 빠져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물에 빠뜨릴 겁니까? 강에 가서 못 빠뜨리잖아요, 여러분. 또 예를 들면 뭐 전쟁 상황이 나가지고 그 전쟁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뭐 실제적 훈련법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황 학습 이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실제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주는데 정착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 상황학습 이론을 전제로 하는 게 정착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인 상황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바로 비디오 디스크란 겁니다. 비디오 디스크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 영상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영상 매체가 최고 좋은 거였겠죠. 그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때는 뭐 연극 이런 것보다 영상 매체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면 영상 매체로 하면 아이들이 실제 상황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착 수업은 뭐다? 상황학습 이론을 비디오 디스크로 구현한 하나의 수업 방식이다. 따라서 반드시 비디오 디스크 사용 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뭐 교육공학의 원리로 봐도 되고 그럼 뭐 컴퓨터 매체 사용의 원리 이렇게 이름은 다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원리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정착 수업에 대해서 앵커드 모형, 정착 수업 모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또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꼭 보시면 정착 수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 정착은 여러분 제가 강의 때 뭐라 그랬죠? 정착하다, 어디 닻을 내리다는 겁니다. 어디 닻을 내리다, 정박하다는 뜻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을 어디에 정착시키냐? 학생들을 어디에 정착시키냐? 그게 중요하죠. 어디에 정착시킨다? 제가 상황학습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상황에 정착시킨다는 거죠.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상황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획득한 지식과 기능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정착 수업이에요. 즉 진짜 쉽게 얘기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이 획득한 지식과 기능을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게 정착 수업이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정착 수업을 할 때는 통합 교과적 원리, 다양한 지식들을 자기네들이 학습한 다양한 지식들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교과적 접근의 원리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의 측면이 보다 현실적이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 실제 상황처럼 느껴야 되니까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비디오 디스크 사용의 원리를 활용한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위키 사용 시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인터넷 매체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으로 서술해 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정보의 신뢰성이죠. 위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그 위키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네들 의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올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터넷 위키 사이트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의 어떤 정의와 배경을 조사해서 정보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람 읽으면서 이건 잘못됐네 하면서 아니면 이 부분은 빠졌네 하면서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올렸던 사람들의 내용을. 그래서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A가 올린 거를 보고 수정하고 B가 올린 걸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위키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키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그 수정 보완되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그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게 정확하다 믿어서 바로 수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용하게 되면 지식의 오류가 재생산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지식이 위키에 올라와 있는 지식이 아직 정확히 검증이 안 돼 신뢰성이 부족한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다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오류의 지식들이 재생산돼서 이게 마치 당연한 것인 듯이 받아들이게 되는 오류의 지식의 재생산, 오류 지식의 재생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정보가 올바른 정보가 아닌지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육공학 그 파트에 올려줄 겁니다. 정보 리터러시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집에 인터넷 매체가 없는 애들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엔 더 그랬겠죠. 컴퓨터 매체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급됐는데 아마 이 당시에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컴퓨터 매체를 잘 활용하지 못한 애들이 많을 뿐더러 그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안 됐을 때, 지금 또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집에서 전자기기가 없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인터넷 활용 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이런 기기들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업에서 어떻게 된다?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업 소외 현상까지 발생을 하면 교사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교사가 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까지 가냐면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애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교육 사회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컴퓨터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계층이 있고, 근데 그 계층들은 주로 하층 계층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층들은 수업에 소외가 될 거고, 수업에 소외가 된다는 말은 성적을 잘 못 받는다는 거고, 성적을 잘 못 받는다는 거는 사회에 나와서 올바른 지위를 잘 획득 못한다는 거고, 올바른 지위를 잘 획득 못한다는 거는 뭐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측면에서 남들보다 뒤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되면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 관점에서 문제점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